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구리시 출신 국회의원이고요. 우리 당에서는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 숙여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소병훈 의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앞에 있었던 이훈 의원님도 그렇고 정말 말씀을 참 잘 해주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신청한 순서도 작용을 했겠지만 이 시간은 제가 선택한 시간입니다. 제일 어려운 시간일 것 같아서요. 이것도 일종의 우리 민주당 안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어려운 시간이 비어 있다고 그래서 자청해서 이 시간에 왔습니다. 앞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쭉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또 이훈 의원님은 6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에 대한 댓글까지도 쭉 읽어주시면서 우리 기억을 새롭게 다시 일깨워 주셨고, 또 소병훈 의원님은 이번 사건의 경과를 시간대별로 쭉 그야말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풀어주시듯이 잘 풀어주셨는데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 당 정책위원회에서 이 자료집을 발간을 했는데요. 그 자료집에 이 사건의 구조도, 어떤 이 계통으로 사건이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사건 게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제가 목부터 축이고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쪽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클로즈업을 할 수 있나요? 예. 제가 네, 이것부터 해요. 이것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관계도입니다. 여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최순실 40년 동안 그 지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 관계에서 게이트는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인물 관계도를 그려놓은 거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렇게 있고요. 또 소위 이제 그 문고리 3인방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이 부속실의 직원들, 행정관이라고 하죠. 김한수, 윤천추, 또 이영선, 또 김모 행정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는 청와대 수석들이죠.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그 정책조정수석을 맡기 전에는 경제수석을 맡고 있었고, 그 최순실 일가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최순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태민, 임선희 씨의 딸이고, 그다음에 그 형제들과 조카 장시호, 그다음에 정유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관계가 돼 있는 KD 코퍼레이션 만든 이 사람들, 그다음에 이 더 블루 K를 만든 사람들, K 스포츠와 미르재단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했던 문체부의 김종 차관, 그리고 또 이 과정에 소위 비덱 스포츠
WK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고영태, 또 차은택 이런 또 그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관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게이트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검찰 수사, 특검 수사를 통해서 계속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뒤에 안 나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지금 아직 등장을 안 하고 있는데 곧 등장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 도표는요. 이제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럼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최순실, 안종범과 공범의 공모했다라고 하니까 공범 혐의를 가지고 있고 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를 했으며 대기업의 강제 모금 또 각종 특혜 지원을 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안종범은 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또 공모한 여기에 공모한 그런 의혹 혐의를 혐의가 밝혀져서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우병우 역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증거 인멸에 나선 의혹 또 최순실 관련 국정원 비선 보고 의혹 롯데그룹 수사 정보를 유출한 데 연루된 의혹 등등 여러 의혹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최순실 씨가 한 일, 특히 박근혜와 함께 WK 특혜 사업에 개입하고 대통령 연설문, 공식 발언 이런 것을 유출하고 수정한 또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현대차 광고 수주 압력을 넣었어요. 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한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이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또 여기에는 이 외교, 이 국방 이런 데 대한 정보, 정부의 인사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유출돼서 최순실에 의해서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린다김 이런 무기 중개인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국방 정책에 국방 사업에 직접 관여를 했다는 의혹도 갖고 있고 또 특히 이 차은택 씨를 통해서 이른바 이 차은택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창조경제 추진단 이런데 단장을 공동 단장을 맡으면서 또 이 문화 창조 융합 이 사업단 그런 단장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그 문화부에 관련되는 일들 또 문화체육 쪽에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에 전부 다 개입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정경련의 그 모금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을 겁니다. 자, 이제 요 마지막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기업들의 현황입니다. 어제죠. 어제 2차 청문회에 국정조사 청문회에 모두 8명의
재벌 회장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거기에 그 등장하는 재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대기업들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역시 삼성이죠. 삼성의 가장 큰 부분은 정유라 승마를 지원하면서 결국은 그 국민연금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서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약 8천억 원의 혜택을 보는 대신에 국민연금은 3,500억의 손실을 입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이 대가를 얻은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 잘 아실 거고요. 또 롯데 여기는 그 면세 사업 진출과 관련된 이 로비 그리고 롯데 회장 총수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의혹을 사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CJ 역시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과정 오늘도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포스코는 이 최순실, 안종범 또 이 권오준 회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최순실과 차은택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뭐 이런 그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화 또 GS 대림, SK, 뭐 LG, 금호, 부영, 신라호텔, 신라까지 신세계 신라면세점. 하나가 이 재벌기업 아니면서 끼어 있는데요. 차병원입니다. 차병원 차은병원으로 이 사건에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정부의 소위 안티에이징 산업 관련해서 이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도표 설명을 마칠까요? 예. 이렇게 그 정말 방대한 화면이 옮겨졌나요? 네. 정말 방대한 규모의 국정농단, 국정 개입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 보고 저희 정책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법률적으로 법에 적용해서 과연 지금까지 밝혀진 이와 같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사실이 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미 검찰의 다른 공모자들의 공소 사실에서 드러나 있는 이 직권남용 강요에 관한 이 죄, 또 그 외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군사기밀 누설죄, 또 뭐 제3자 뇌물 공여와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포괄적인 뇌물죄를 적용해서 술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이런 모든 것을 다 적용을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받게 될 이
선고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이다. 만약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 경합 가중을 포함해서 45년, 최대 45년을 선고받을 수 있고, 또 하한으로 보면 10년 이상의 아무리 짧아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벌금이 추징이 되는데 제3자 뇌물 공여액 또는 술액 합계를 해서 여기에 2배에서 5배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분석 결과였습니다. 물론 저희 당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 정도의 처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저지른 정말 희대의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박근혜 최순실 이 일가들이 해온 정말 수십 년 동안의 악행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축제한 재산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이 가칭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및 편취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부동산 실명제법이나 금융실명제법도 개정을 해서 이 숨겨져 있는 제3자 명의로 숨겨져 있는 재산까지 전부 찾아내서 이것을 전부 환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재산 동결 및 환수 조치 3법을 추진해서 혐의를 모두 밝힘과 아울러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잘못을 제대로 논죄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담화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어제는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회동을 하면서 또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입만 열면 사실 국민들이 기대하던 말보다는 정말 국민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계속 속여왔고 일관되게 꼼수를 계속 두어왔는데요. 1차 담화에서는 이랬지 않습니까? 초기에 잠깐 최순실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며칠 안 가서 그날 밤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지요. 2차 담화에서는 검찰 특검의 수사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특검 수사에는 응할 것인지
이것도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차 담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다. 이 모든 일은 이 측근인 최순실이 잘못한 것이고 자신은 공익을 위해서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을 믿는 우리 국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최순실이 40년 넘게 자기 주변에서 항상 사익을 추구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익을 제공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차 담화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러날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다 따를 생각이 있으니까 국회는 법률에 따라서 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게 그러니까 탄핵을 피해보려는 그러한 꼼수로 읽혀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청와대 회동에서는 탄핵 심판 결과를 끝까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흔쾌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하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끝까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법정 투쟁을 준비하는 양심수 같은 이런 태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 동료 의원이신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일종의 확신범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윤리위원회 제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박근혜 대통령은 확신범을 넘어서서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최순실이 이 농단해온 국정의 범위는 굉장히 넓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를 넘어서서 문체부와 같은 한 부처의 업무를 거의 다 좌지우지했고 심지어 외교 국방에 이르기까지 이 손이 뻗쳤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최순실에 의해서 농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재벌과의 관계로 보면 일종의 정경유착 비리라고 볼 수 있고 포괄적 뇌물 죄로 그 혐의를 좁혀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주도한 것이 최순실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역시도 좌지우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때만 되면 국무회의 석상에서나 아니면 또는 간담회 회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할 때면
야당이 또 국회가 이 민생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들었던 민생 법안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노동 개혁하자라고 하는 노동 저희는 개혁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계약법, 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또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 이걸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국회에서 만들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이 표면화되면서 실제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든가 그리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또 이 최순실의 요구를 넘어서서 정경련의 이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에 앞장섰던 전경련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노동 악법을 처리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든가 또 법인세 1%도 올리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까지도 이것이 재벌 기업에 대한 이 특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반대급부 뇌물에 대한 반대급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순실과 차은택이 한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차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차병원은 특히 엔티에이징 사업,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용 의료와 관련돼 있는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이 병원입니다. 올 초에 대통령의 이 업무 보고를 보건복지부의 업무 보고를 차병원의 분당병원, 차의료원의 분당병원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았을 정도로 이 박근혜 대통령은 차병원의 이 엔티에이징 사업 진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일찍부터 이미 2014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차병원은 거기에 맞춰서 이 의료법의 개정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이 비영리 법인만이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 비영리 의료 법인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한다든가 부대 사업으로 이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규제 완화 정책이었고 그 규제 완화 정책을 법으로 그 절차와 시스템을 만드는 법이 바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었습니다.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보건 의료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야당의 반대 그리고 보건 의료계의 이 반대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이 다른 방식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이 차병원만이 앞장선 것이 아니고 전경련이 그 법에 앞장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앞세우기 시작을 하죠.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를 뺀 14개 지방자치단체에 작은 규모인
세종시는 한 곳, 그리고 나머지 13곳은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2곳씩, 소위 말해서 전국에 27개에 달하는 규제 프리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 건의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건의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바로 이 창조경제 추진단의 공동단장이었던 정경련 미르 스포츠재단 모금 사업에 앞장선 이승철 단장과 그리고 차은택 공동단장. 이 차은택이 이쪽에 등장하니까 좀 이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공동단장으로 이렇게 창조경제 사업의 하나로 이런 규제 프리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하고, 또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무려 78개나 되는 규제 완화 조항을 담은 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규제 프리존 특별법입니다. 이 법 내용 안에 실제로 차병원이 요구해왔던 그런 보건의료 관련 규제 완화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강원도 같은 경우죠. 그곳에는 산악승마장 이런 것도 이 계획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최순실, 차은택 또 이 사람들의 입김 아래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정책의 구석구석에까지도 최순실은 그 마술을 뻗쳤던 것이죠. 지금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이것을 제정해야, 국회가 이 법을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또 서비스산업도 발전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그런 이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이 규제 완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1%도 인상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그야말로 전경련의 대변인 같은 이 정부의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절대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이상했던 것은요, 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책만 안 바뀌고 있을까?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2008년 이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정부들은 각 자기 나라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또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일관되게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국제 금융 위기로 국제 교역량이 줄어들었고 그 국제 교역량 전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위축되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국제 경제 기구들이죠, 뭐 IMF라든가 국제통화기구죠, OECD 또는 뭐 ILO,
이런 모든 그 국제 경제 기구들이 내린 이 결론은 뭐냐면 한두 국가로 그쳐서는 안 되고 소위 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안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이 각 나라의 소비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교역량을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만듭니다. 근데 이런 정책을 그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올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그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한 또는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가 심하고 또 남녀 간에도 임금 격차가 심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 임금 격차,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사이 안에서의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아까 우리 소병훈 의원님 말씀하시던데요. 40대 자영업자의 평균 이 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자영업을 살려나갈까라고 하는 또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소득을 늘려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소득 자체는 이제 분배니까요. 어떤 그 이전 소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복지 정책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소비를 늘려가자라고 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좋아져서 이제 올 연말서부터는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제기구에서 전망하기로는 내후년 정도서부터는 국제 교역량이 그러니까 이 무역량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는 이 국제 교역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정책을 펴나갈 때 우리는 유독 그 재벌 대기업에 대한 이 세금 올리는 것은 절대 못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써왔던 그 재벌 수출 대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줄이지 않은 채 오히려 그 노동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그리고 이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만 거꾸로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었고요. 우리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도 이것이 그냥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새로운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러나 이 뒤에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뒤에는 최순실이 있었고 정경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서야 이 청문회 하면서 재벌 총수들이 정경련 탈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탈퇴하겠다, 정경련 해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민들 너무 힘들었고요. 또 지금 힘들어져 있는 상태고 중산층은 몰락했습니다. 자영업도 몰락을 했고요. 지금이라도 물론 정책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정책 전환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비관적인 게요. 올해 그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 규모는 대단히 큽니다. 400조가 넘는 규모인데 그 400조나 되는 예산을 아무런 그 새로운 정책 없이 이전 정책 이명박 정부 때서부터 해오던 소위 말해서 줄푸세 이런 정책을 그대로 그 예산에서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정부에 또 이 관료들에게 이 경제 정책을 계속 맡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를 살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 얘기를 좀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탄핵은 그냥 탄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마치고 심리를 마치고 이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권 키를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정책이 바뀌어진다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OECD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을 0.4%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6월까지는 내년에 3.0%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다가 며칠 전에 2.6%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국내 연구소들도 다 비관적인 이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5%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2.4%밖에 안 된다. LG경제연구소는 2.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OECD에서는 내년도에 실업률이 올라갈 거다. 실업률이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높은 3.8%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내년 한 해 동안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그 탄핵 심판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싸우겠다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재의 이 정책을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하루라도 더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저 밥솥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 경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그 부연해 가지고 더 길게 한번 끌어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밥솥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밥을 줬다. 물론 뭐 저 장작 패느라고 국민들 많이 괴롭혔을 거 우리 잘 알죠. 이 전두환 대통령이 밥을 싹 퍼서 싹 퍼먹었고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서서 누룽지까지 싹싹 긁어 먹었대요. 김영삼 대통령이 더 먹으려고 했는데 더 먹을 게 없어서 박박 긁다가 솥단지를 깨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IMF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첨단 IT 기술로 이 전기밥솥을 아주 좋은 걸 다 새로 장만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이 맛있게 밥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혼자 이걸 또 다 긁어먹고 전기밥솥 씻는다고 4대강에다가 빠뜨렸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딱 와서 보니까 전기밥솥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따라 한다면서 전기밥솥을 장작불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지금 밥솥이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게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 얘기는 제가 지어본 건데요.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아이고, 저희 뭐 댓글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 계속 지켜보고 응원해드려야죠. 윤호중 의원님, 박근혜한테 맺힌 게 많으시네요. 디테일. 제가 맺힌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다 맺혔습니다. 예, 제 이름 모르셨었나 봐요. 제 이름 외우고 가신다는 분도 있고요. 저 멀리 우주로 가버린 복지. 네. 네, 하야. 정경련도 하야해라. 이런 주장이네요. 예,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또 본인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교과서 얘기인데요. 요번에 이 교과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과서를 놓고 보니까 대단히 심각한 대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특히 보수를 자처하시는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국정교과서가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습니다.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일본이 식민 지배를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를 근대화시켰다라고 하는 이 이론인데요. 이것은 결국 이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경제 사관의 뿌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시아는 역사 발전을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이 스스로 근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구 자본주의의 충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만이 근대화가 가능하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 충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항이라는 걸 통해서 이 근대화가 가능해졌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처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안병직 교수세요. 경제사학자신데요. 이분은 일본의 강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을 한국에 소개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면서 이것이 이제 뉴라이트의 중요한 이론으로 채택이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안병직 교수는 뉴라이트의 대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소의 이사장을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박정희 기념사업회 추진위원도 하고 있고, 이분의 제자 중에 이영훈 교수, 이분이 이제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이 바로 건국절을 주장한 분들입니다. 이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에 소속돼 있던 학자들이 이번 국정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을
근현대사 부분을 집필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역사학자들은 다 배제된 채 뉴라이트 성향의 뭐 법학자, 심지어는 이제 군사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 역사책을 집필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국절 주장이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라고 하는 주장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항일 이 민족 이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독립유공자들은 식민지 근대화에 저항한 것이 되고요. 또 이 대한민국이 48년도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친일파, 이제 국정교과서에서는 이분들을 친일 인사, 친일 세력이라고 지칭하는데, 친일파는 식민지 근대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며 대한민국의 수립의 한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1년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근대화를 완성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이런 친일 세력들의 식민지 근대화를 해방 이후에 근대화로 완성시킨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렇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의 이론적 기반이 그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좌파 마르크스주의 사관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교과서가 당장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내놓은 법안 중에 국정교과서를 무효화시키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뭐 여러분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민생의 파수꾼 역할은 우리 국회가 꼭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대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 그 예산 심의가 예산 처리 이 기일에 맞춰서 합의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다 못한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국회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의권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그 예산 심의를 통해서 그동안 수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문제를 적어도 앞으로 3년간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결했고, 또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서 이 8,600억 이 전체의 45%를 국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과를 얻어내면서 예산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무관심 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여야가 이 합의를 해놓으면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여야 합의를 깨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이 교섭 권한이 워낙 강해져서
시한이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이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무조건 정부 원안이 이 예산과 예산 부수법안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바람에 국회는 이 심의권을 상실해 버리는 그냥 마지막에 그 통과시켜주는 이 의례적인 의결권만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이 거듭돼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제 20대 국회 들어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게 되었고 그 다수 의석을 기반 카메라에 불 꺼진 거를 제가 몰랐습니다. 예. 그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차질 없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비가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고요.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정말 몹쓸 짓을 했는데 이 4대강 보호를 해체하는 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보호 해체 타당성 조사를 포함해서 수질 개선 조사비도 확보를 해서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수정해 나가는 일도 예산을 통해서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민생 안정 그리고 내년도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해 나가는데 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올해 예산이 정말 이 편성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추경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직 이제 새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본 예산이 집행되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는 예산을 바로잡으려면 제대로 된 편성권을 행사할 정부가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담당한 시간이 얼마 남았죠? 예, 예. 이야기도 좀 드릴까요? 예. 제가 아까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김기춘 실장이 실제로 이제 요번에 고 김용환 전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 다이어리가 공개가 됐는데 이 다이어리의 내용을 보면 김기춘 실장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또 하나의 국정농단을 한 또 이제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테면은 뭐 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야당 인사들에 대한 그 재판을 빌미로 해서 법원 인사에 개입을 한다든가 또 헌재의 심판 내용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친 이것은 그러니까 행정부 그것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으로서 이 행정부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사법부 심지어 헌재까지 손을 뻗치고 그것을 이제 쥐락펴락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기춘 실장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 발언들이
김영환 전 수석의 비망록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VIP를 모독한 장하나 의원 중앙지검의 고발, 서른 발언, 제재요, 전과, 사회적 제재. 이게 메모기 때문에 이제 그 단어만 쭉 써 있는 겁니다. 또 서른 의원 원내에서 불신 표시 등 대응책. 그러니까 그 여당에다가 대응을 하라는 얘기가 적혀 있는 거죠. 또 김현 전 의원 대리기사 폭행 사건, 남부지검 고발 엄정, 이 고발하라는 거죠. 남부지검에. 또 9월 그 다음 날에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 이게 김현 의원 사건입니다. 철저 지휘해라. 뭐 심지어는 이제 치아 훼손된 거를 문제 삼으라는 것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 폭행, 월요일 지휘권 확립 토록. 이 비서실에서 지휘하나요? 이 지휘권은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요. 기민하게 일하도록 빨리 기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놓고 볼 때 그야말로 김기춘 그 실장은 일테면 보수 단체를 동원해서 야당 의원들을 고발케 하고 또 검경이 이것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단계까지 실질적으로 이 검찰을 지휘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메모를 통해서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란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뭐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이렇게 그 삼권 분립의 이 벽을 넘나들면서 입법부에 또 사법부에 심지어 헌재까지 그렇게 이 권력의 마술을 뻗치고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요즘 이 탄핵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장, 이 양반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 체결에 대통령 재가를 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어수선한 와중에 이 중대한 사안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서 국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체결하는 이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경호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난주에 청문회 기관 보고하러 와서 경호실장이 안 왔죠. 차장이 와가지고 한 이야기를 보면 이 최순실, 차은택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보안 손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보안 손님은 체크도 안 하고 기록도 안 하고 그냥 무사 패스 시켰다. 경호실의 업무 수칙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그야말로 이 최순실, 이 차은택 등등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청와대는 지금까지 청와대가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의 기율과 이 국정 운영의 기본 룰도 없이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거듭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탄핵 표결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 저희 국회를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우리 이 100만 그리고 200만, 230만에 이르렀던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 촛불 이 행진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선진국들도 구현하기 어려운 그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른바 우익 포퓰리즘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국에서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 결정이 있었고요. 이것 역시 대중을 얄팍한 욕망으로 선동해낸 이 민주주의 파괴자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준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이탈리아 이 국민투표, 개헌 국민투표의 부결 이것도 이제 그 이탈리아 총리의 사임과 아울러서 그 이탈리아의 EU 탈퇴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보여준 이 촛불 시민들의 명예로운 시민혁명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을 향해서 대한민국 그 촛불 시민들의 민주혁명, 명예혁명은 아시아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는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100년 전이었습니다. 일본보다 100년 늦게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일본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고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어떤 그 외국인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의 촛불 시민들이 병든 이 세계 민주주의에 힘과 희망을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금 구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의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출해서 이 의사당에 여러분을 대표해서 들어와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절대로 저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됐든 국민 여러분의 뜻을 거슬러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 표결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배신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00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결과로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또 지지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뜻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예, 저 다음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서대문 갑이 지역구이신 을입니까? 예. 서대문 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김영호 의원이십니다. 우리 김영호 의원님은 선친께서 김상현 전 의원이시고요. 민주당의 역사를 이렇게 함께 해온 이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예, 또 중국 통이시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시는 차세대 이 지도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를 이제 김영호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